김정은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5살 소녀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 영상 편집 책임자였던 한 남자가 국정원에 건넨 USB 하나.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본 조사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 김주애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다. 그 문장이 평양 권력 핵심을 무너뜨렸고 한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정말로 김주애의 손에 살해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후계 구도를 둘러싼 치밀한 조작극이었을까요? 지금 북한을 충격에 빠뜨린 진실의 전모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조선중앙TV 영상편집 책임자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북한에서 영상편집 책임자라는 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양 중심부 40층 아파트 32층에서 살았어요. 창밖으로는 대동강 건너편의 유람선 정박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귀빈용 숙소와 김여정 별장까지 보이는 그런 뷰였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강뷰 최고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뷰를 보는 것 자체가 신분인 그런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저 혼자 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층은 전용 발전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전이 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실내 온도는 늘 25도를 유지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국산 제품 대신 러시아산 가공식품과 중국 특급 농산물이 항상 들어있었죠. 쉽게 한국으로 비유하면 돈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유럽산 최고급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에는 차량이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서면 경호원 2명이 먼저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이동 루트는 전날 밤에 보안부에서 미리 전달받았어요. 길 위에서 제 차량이 지나가면 교통경찰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상류층 차량끼리만 주고받는 인사 방식도 따로 있었죠. 마치 삼성 이재용과 SK 최태원 회장의 차량이 일반 차량들처럼 대우받지 않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들이 충성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당당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북조선에서 더 올라갈 곳이 없다고 느낄 만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삶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그날, 그 파일 속 김정은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 말입니다. 2월 14일 오후 3시였어요. 편집실 책상 위에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미상이었어요. 제목이 후계 관련 비밀 회의였습니다. 보통 이런 파일들은 제가 편집을 위해 받는 자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올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이 최측근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김정은의 얼굴에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여자아이로는 힘들다. 그런 말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주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간부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탁자를 두드리며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김정은이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주애보다 훨씬 낫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김주애 말고 다른 후계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메라 각도가 바뀌면서 회의실 문 뒤편이 보였는데 거기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김주애는 아버지와 간부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애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15살 아이가 보일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주애의 눈에서 뭔가 위험한 걸 봤거든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김주혜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편집실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주혜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섬뜩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아이의 눈에서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봤거든요. 그건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삼촌. 주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상 편집을 정말 잘하시네요.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15살 아이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요. 주혜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주혜가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후계자를 세우려는 계획. 그 모든 걸 듣고 있던 15살 소녀의 차가운 눈빛. 그 섬뜩한 미소를 본 며칠 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김정은의 자택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였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의료 상황에 영상 편집 담당자가 불려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호출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의료팀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보통 응급 상황이면 더 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의료진들의 표정이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현장에 불린 이유는 CCTV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저에게 그날 밤 영상 일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의 안방 CCTV 영상 중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 2시간 분량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지운 거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영상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의무 기록을 슬쩍 봤는데 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김정은의 혈액에서 평소 복용하지 않던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곧바로 봉쇄 처리됐어요. 의료진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의 안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이 있었어요. 그 물컵 안쪽 바닥에 희미한 침전물 흔적이 보였습니다. 보통 물컵에서는 볼 수 없는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김주혜의 반응이었어요.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러 왔는데 주혜는 전혀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5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리설주는 충격 상태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혜는 의료진에게 부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동지는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니 더 이상의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15살 아이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다음 날 오전 국장급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영상 기록을 위해 참석했어요.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도자 동지는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순직하셨다는 것. 다른 어떤 추측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몰래 서버에 접속해서 모든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회의 영상, 의무 기록, CCTV 삭제 로그까지 모든 걸 USB에 복사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김정은의 죽음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며칠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정은의 모든 공식 일정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취소됐어요. 외부에는 단순한 몸살 감기 정도로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영상 편집팀은 다시 긴급 소집됐어요. 이번 임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기존 영상들을 재편집해서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특히 웃는 장면들을 위주로 편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주애가 직접 편집실에 나타났어요. 15살 아이가 이런 중요한 편집 작업에 관여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주애는 제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없어도 되니까 잘 보이게만 만들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5살 아이가 죽은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게다가 없어도 된다는 표현까지. 보통 아이라면 아빠라고 부르거나 최소한 슬픔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주애에게서는 그런 감정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텐데 이번에는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김주애를 계속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주애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언장 관련 문서들이 수정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김주애의 이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후계자 항목에 김주애가 명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수정 작업도 매우 은밀하게 진행됐어요. 관련 담당자들은 모두 함구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역 배우가 편집실에 등장했어요. 김정은과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의 표정과 음성을 하나하나 조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김정은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김주애는 매 편집 장면을 직접 점검했어요. 아버지의 대역 영상을 보면서도 전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보다 낫다고 웃으며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편집실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집 작업 중간에 주애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삼촌은 영상 편집을 정말 잘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주애의 행동을 지켜보면 볼수록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5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김정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팀 간부 2명이 며칠 사이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보이부에는 근무 이탈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내부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숙청 예정자 명단이었어요. 실명 대신 코드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 코드명도 있었습니다. 진실 접근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명단을 자세히 보니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보안 담당자, 영상 관련 직원들까지. 김정은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거나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집 근처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번갈아가며 제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창문은 검게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누군가 계속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딸의 학교 주변이었어요. 아내가 하늘을 데리러 갔는데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하늘의 사진을 몰래 찍는 걸 봤다고 했어요. 제 가족까지 표적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촛불 하나만 켰어요. 혹시 도청 장치가 있을까봐 목소리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여기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USB 파일 일부를 보여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주애의 정체, 숙청 명단, 감시받고 있는 현실까지.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11살 하늘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제 무릎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이 촛불에 반짝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벌써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해.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거야. 저는 USB를 하늘의 인형 속에 숨겼습니다. 인형의 배를 조심스럽게 찢어서 솜을 빼내고 USB를 넣은 다음 다시 꿰맸어요. 하늘이 그 과정을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하늘아, 이 인형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거야. 네, 아빠. 꼭 안고 있을게요. 하늘이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탈북 브로커와의 접촉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예전에 국경지역 촬영 때 알게 된 조선족 밀수꾼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만남 장소는 평양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뜩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짐승 같았습니다. 가족 셋이라고 했죠? 브로커가 우리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오래 쳐다봤어요. 이런 예쁜 얼굴은 중국에서 비싸게 팔릴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까지만 가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3명이면.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가격을 올렸고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내놓겠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만나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탈북 당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12시 평양의 거리는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가족 셋이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소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였어요.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로커의 표정이 낮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차갑고 위험해 보였어요. 트럭 뒤로 들어가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트럭 짐칸은 지옥 같았어요.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악취가 났어요. 아마 이전에 탔던 사람들의 채취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트럭이 멈추자 군인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통행증 확인하겠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브로커가 뭔가를 건네주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위조 통행증과 함께 뇌물이었을 거예요. 잠시만요. 군인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제 무릎에 머리를 박으며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살짝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어요. 소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됐습니다. 지나가세요.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압록강까지 가는 산길이 문제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4시간 동안 달려야 했거든요. 트럭이 움푹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온 가족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늘은 계속 토했습니다. 토사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소연은 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저는 가족들을 격려했지만 사실 저도 한계였어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으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산길을 2시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지쳐서 제 등에 엎여야 했어요. 딸의 체온이 제 등에 느껴졌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강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보트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작고 낡은 고무보트였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게 보였어요. 테이프로 대충 막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걸로 건너가야 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브로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받았으니까 책임은 안 져요.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차가운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늘은 무서워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울면 안 돼, 하늘아.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소리 나면 다 잡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견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후광등 불빛이 강물 위를 훑기 시작했어요. 발견됐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저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하늘은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떨었습니다. 아빠, 우리 죽는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신 딸을 더욱 꼭 안았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늘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소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위험해 보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주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뒤에는 김주혜의 차가운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북한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브로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해.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해는. 그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산속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벽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쥐똥이 굴러다녔어요.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려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위조 여권 만드는 시간이야. 하지만 그 일주일이 지옥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중국 조선족들이 와서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브로커와 똑같았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여자 얼굴이 괜찮네. 한 조선족이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일 시키면 돈 되겠어. 애는 더 비싸게 팔릴 거야. 다른 남자가 하늘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중국 남자들이 이런 얼굴 좋아하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 모두 팔려갈 수 있었거든요. 밤마다 하늘이 제 품에서 떨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무서워. 딸이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언제든 팔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6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로커가 술에 취해서 나타났어요. 여권 만드는 게 예상보다 오래 걸려.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라도 먼저. 소연을 덮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브로커의 목을 붙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건드리면 죽인다. 제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브로커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바로 그때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순찰하던 중국 공안들이 소리를 듣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급하게 칼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해. 공안들이 온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공안들이 집 주변을 돌며 수색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30분 후에야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브로커는 그 후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제 라오스로 간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문소가 문제야. 중국 남부로 가는 길에 수십 개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각 검문소마다 뇌물을 줘야 했어요. 브로커는 저에게 추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딸을 담보로 맡겨. 브로커가 말했어요. 검문소 통과하고 나서 돌려줄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고 협박했어요.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가짜인 걸 눈치챌까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여권 언제 발급받았지?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돈을 확인하더니 여권을 돌려줬어요. 통과. 이런 식으로 5개의 검문소를 넘었습니다. 매번 뇌물을 줘야 했고 매번 잡힐 위험이 있었어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브로커가 배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기로 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 우리는 혼자 밀림을 헤쳐야 했습니다. 3일 동안 독사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을 걸었어요. 하늘은 발에 물집이 잡혀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라오스 경찰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어요. 하늘이 기침을 하려는 순간 제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들이 지나간 후 계속 걸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음식도 떨어져 갔어요. 소연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셋째 날 태국 국경에 가까워졌을 때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오스 군인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멈춰!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하늘을 업고 뛰는 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까스로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온 가족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태국에서 방콕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본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까지의 3주간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죽음과의 경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주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국정원 조사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원 북한 담당 조사관 한서진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차가운 취조실이 아니라 거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한서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급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첫마디를 꺼내며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조사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누구 말씀이신가요? 김주애요. 아버지를 죽인 순간에도 웃고 있었어요. USB를 조사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비밀회의 영상, CCTV 삭제 로그, 의료기록 조작 흔적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조사관은 컴퓨터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영상을 보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인가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편집실에서 복사한 거예요. 김주애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조사관이 영상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 이제 없어도 되니까요. 저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어요. 15살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한서진 조사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믿기 어렵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영상 분석팀, 디지털 포렌식 팀까지 동원됐어요. 모든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어요.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일치해요. 한서진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가 왔다는 거였어요. 김여정의 경호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유성철이라고 해요. 한서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어떤 증언을 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김주애의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김여정도 위험하다고요. 유성철과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김여정은 괴물이었습니다. 유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개석상에서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김여정이 경호원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고 했어요. 동료 경호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호원 한 명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갔어요. 유성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김여정이 넘어질 뻔했을 때 팔을 잡아준 게 무례하다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김여정이 유성철에게 김주애 암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김주애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라고 했어요. 유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남한 간첩들의 소행으로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김여정이 조카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와 함께 있던 동료 경호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유성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그 동료의 머리를 쐈습니다. 한서진 조사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15살 조카를 죽이라는 명령과 명령을 거부한 경호원을 즉석에서 총살한 김여정의 잔혹함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셨군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유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여정은 완전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겹치면서 북한 권력층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주애의 아버지 살해, 김여정의 조카 암살 시도. 모든 게 권력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서진 조사관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증언이 서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15살 소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말이죠. 저는 그날 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응, 이제 정말 자유야. 하늘이 인형을 안고 물었어요. 아빠, 그 나쁜 사람 잡혀요? 잡힐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더 이상 김주애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며칠 후 한서진 조사관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가 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여정의 전담 경호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 이름이 유성철이라고 해요. 한서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어깨는 넓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을 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끔찍한 일을 겪었구나. 유성철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여정은 괴물이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공개석상에서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유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여자 곁에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는 김여정이 경호원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실수만 해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유성철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에 여러 상처 흔적이 보였어요. 이건 김여정이 직접 담배로 지진 자국이에요. 한서진 조사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제가 김여정이 넘어질 뻔했을 때 팔을 잡았거든요. 그게 무례하다면서 벌을 준 거였어요. 유성철은 계속해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호원 한 명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요. 또 다른 동료는 김여정의 지시를 0.5초 늦게 따랐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듣고 있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김주애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북한 권력층 전체가 미쳐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유성철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김여정이 저에게 김주애 암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서진 조사관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김주애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라고 했어요. 유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남한 간첩들의 소행으로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김여정이 15살 조카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권력 다툼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니. 저와 함께 명령을 받은 동료가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유성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여정이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그 동료의 머리를 쐈습니다.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증언이었어요. 15살 조카를 죽이라는 명령과 명령을 거부한 경호원을 즉석에서 총살한 김여정. 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성철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에도 동료의 피가 튀었습니다.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김여정은 시체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이런 최후를 맞는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주애만 괴물이 아니었어요. 김여정도 똑같은 괴물이었던 거예요. 북한은 괴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거군요. 한서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유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여정은 완전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김주애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어요. 김주애는 그래도 15살 아이잖아요. 하지만 김여정은 성인이면서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겹치면서 북한 권력층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주애의 아버지 살해, 김여정의 조카 암살 시도. 모든 게 권력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서진 조사관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증언이 서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유성철이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당신이 김정은의 죽음을 목격한 분이시군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김여정이 몹시 분노했었거든요. 김여정이 왜 분노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이 죽은 직후 김여정은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주애가 모든 걸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김주애를 제거하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김여정은 김주애를 없애고 자신이 북한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김정은을 죽인 김주애와 김주애를 죽이려는 김여정. 북한은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지옥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국정원에서 두 탈북자의 진술이 겹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팀 조작 지시, CCTV 삭제 기술, 후계자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서진 조사관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주애의 개인 컴퓨터에서 접속한 기록들이 모두 확인됐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은이 죽기 전날 밤, 김주애가 유언장 파일에 접속한 기록, CCTV 삭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시각, 심지어 독성 물질에 대한 검색 기록까지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어요.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주혜는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5살 아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다니. 정말 사이코패스가 맞았습니다. 약물 반응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의학 전문가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평소 복용하던 약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충분히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한서진 조사관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김주혜가 이런 물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김여정을 통해서일 거예요. 제가 추측했습니다. 김여정은 보이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성 물질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유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여정은 보이부에서 온갖 물질들을 가져왔어요. 경호원들을 고문할 때도 이상한 약물들을 사용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주혜와 김여정의 치밀함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김정은을 죽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유엔 전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김주혜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계속 협조해야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 편집한 영상들, 백업한 자료들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의 보고서가 유엔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언론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외신에서만 다뤘지만 점차 주요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가장 먼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딸, 세계 최연소 독재자의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조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주혜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개혁자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김주혜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어요. 15살 나이에 보인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가 일반적인 청소년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모든 보도 내용을 날조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주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받고 있으며 서방의 악의적인 선전이다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공개됐거든요. 김여정이 다시 표면으로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어요.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김여정이 갑자기 나서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주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여정도 김주혜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주혜는 이미 아버지를 제거할 정도로 냉혹한 인물이다. 김여정도 언제든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미스터리한 건 리설주의 완전한 실종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 이후 리설주는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암살설과 망명설이 동시에 제기됐어요. 리설주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서진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김주혜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김주혜의 차가운 미소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 아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화려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딱딱하고 무서웠는데 여기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진심으로 말해주었어요. 이제 안전한 곳에 오셨으니까 마음 편히 쉬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첫 며칠간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북한과 달랐거든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도 놀랐고 전기가 24시간 켜져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민주주의 교육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어요.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김주애와 김여정에게 짓밟혔던 제 존엄성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원 직원들은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거나 악몽을 꿀 때마다 상담사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치유될 거예요. 상담사가 말해 주었어요.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다른 탈북자들과의 만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받았는데 남한 사투리와 신조어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심리치료 시간에는 김주애와 김여정에게 당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상담사가 안전한 곳이라고 계속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들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해 주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됐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가족들도 하나원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했고 하늘은 한국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달라서 힘들어했지만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하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나쁜 언니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15살 아이에게 김주애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 언니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소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애와 김여정의 공포에 떨던 북한 주민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졸업식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태극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시 거주지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영상 편집 경험을 살려 방송국에 지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편집 시스템과 북한의 시스템이 너무 달랐거든요. 몇 달 후 작은 영상 제작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2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처음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존경의 눈길로 봐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이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6개월 후 탈북민 단체에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강연은 작은 시민단체에서였어요. 김주애와 김여정의 실체, 그리고 북한 권력층의 민낯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로 15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주애는 이미 성인 못지않은 계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용기 있게 증언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북한 인권 증언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방송 출연 기회도 생겼습니다. 텔레비전 토크쇼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김주애의 실체와 북한 권력층의 민낯을 폭로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남한 주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1년 후,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 경험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김주애의 차가운 미소가 떠오르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죽던 날 밤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 김주애가 웃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김주애는 진심으로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증언을 마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통화했을 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늘도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한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 증언을 듣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강연을 마친 후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통일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 학생이 말했어요.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인권 강연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인권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부담스러워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며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결혼식을 올릴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주애와 김여정의 공포 속에서 살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절대 누릴 수 없었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김주애나 김여정 같은 독재자의 공포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북한 인권 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 됐어요. 제 증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대학교 강연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주애의 잔혹함과 북한 체제의 모순을 들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랐어요. 아내도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해주기도 했고 함께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력도 늘어났어요. 제 경험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대형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진실만큼은 절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들, 학자들, 시민활동가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북한의 진실을 듣기 위해 온 거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 김주애의 차가운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섬뜩한 미소와 그 사람은 이제 없어도 되니까라는 말. 여러분,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인 아이를 봤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김주애는 진심으로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게 다가와서 용기를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김주애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세상은 김주애가 어떤 존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차가운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말이죠. 이제 저는 남한에서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북한도 자유로워져서 모든 주민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김주애의 진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말만큼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